동진강을 낀 드넓은 평야에 자리한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화호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 않고 이 동네 분들은 숲고지다. 개가 배가 불러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 형태가 굉장히 명당이다. 예부터 명당으로 여겨졌던 화호리. 그래서 구한말 일제가 일찌감치 수탈의 대상으로 점찍어 놓았던 곳이죠. 마을에는 여전히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손꼽히던 일본인 대지주 구마모토의 화오리 저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 전체는 물론 이 일대 사방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감시와 통제의 상징인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신태인읍 화오리를 통해 어두웠던 과거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호리 용서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정읍 근대역사관. 본래 창고에서 시작한 이곳은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의 아픈 기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대 역사의 땅 화호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호남 농촌 수탈의 대명사 구마모토 리에이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화오리에서 일생을 보낸 정영환 씨의 기억 속에 농장주 구마모토 리에이의 모습은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본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산여포 개정, 그가 큰 집이거든. 그가 있고 이제 그거 온 집이 이제 여기 오거든. 근데 그 양반이 오면은 제일 한 가지 큰 철문 저가 있거든. 그럼 열어놔. 딴 때는 열들 안 해요. 일전. 그래서 내가 기억을 알아. 일제강점기 호남의 대표적인 대지주였던 구마모토. 전라북도 5개 군 26개면에 걸친 농장의 주인이었죠. 정읍 화호리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장 책임자였던 주임을 중심으로 한 간부급 관리인들이 있었고, 그 아래 사음이라고도 불렸던 마름들이 각 지역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렇다면 구마모토, 그는 왜 이곳 정읍 화호리를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던 걸까요? 화호가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그냥 시골 마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 시대 문헌을 보면 지금 이 화호 밑으로 지금 동진강이 있습니다. 이 동진강에 배가 나룻배가 멈추는 그 정류소가 있었고, 이쪽으로 김제, 그다음에 태인, 그다음에 신태인, 그리고 이제 부안, 이쪽으로 가는 그 세 도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는 그걸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교통도 편리하고,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호남평야, 김제평야라고 하는데 바로 배후단지로 넓은 농장을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구마모토는 여기를 낙점하고 농장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마모토 농장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운영했던 곳이 여기였고, 최대 면적이 1,600 정도 되는데 이게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한 2,200개가 들어오는 면적입니다. 1945년 자료를 살펴보면 구마모토의 5개 농장 가운데 화호지장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던 구마모토 리에이.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에 1903년에 들어오면서 중간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농업 자본가들의 돈을 가져와서 여기서 토지를 구입하는 브로커 역할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데 경제가 이렇게 불황일 때가 닥쳐왔어요. 1908년, 7년, 8년 그 즈음에. 그래갖고 농업 자본가들이 이제 땅을 막 팔기 시작을 하죠. 그때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 전운이 감돌고 그러니까 웅본이를 통해서 사들였던 땅을 다시 팔아달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 땅을 자기가 막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주가 되는 굉장히 브로커에서 대주주로 올라선 아주 재미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동양적식 주식회사를 만들어 경제적 약탈을 본격화했던 일제는 측량기 등을 이용한 기술을 앞세워 무지몽매한 농민들의 전답을 하나둘씩 자신의 것들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영원한 식민지화를 위해 일본인들의 이주를 독려하기도 하지요. 그런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화오리입니다. 제가 왜 화오가 중요하다고 보냐면은 화오는 당시 식민지 농촌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종합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지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중지주, 아까 얘기한 다우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농들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농업 이민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이민을 1913년에 농업 이민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온 곳이 바로 우리 정읍 화호예요. 그 고치현이라는 곳에서 25명 정도가 농업 이민을 옵니다.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일본에서 종이 만들다가 농업 이민을 온 가난한 일본인들 가운데 인생 역전을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2층 집의 주인은 화오에서 구마모토 다음 가는 대지주로 성장한 다우에 타로. 한때 당당한 위세를 뽐냈을 이 집은 우체국으로 사용되다 지금은 사라져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2층으로 된 이런 일본식 가옥이 마을 중심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옥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다 허물어져 갔던 것들을 거기를 삐그덕거리면서 올라가서 이 가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실황을, 그러니까 여기는 방이고 2층이고 마루고 다다미방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 기록으로 일단 남겨놨습니다. 예부터 숙구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정읍 화호리. 조선말 한 도사가 마을의 지형이 마치 개가 자고 있는 형상과 같다고 해서 부르게 된 숙구지는 한마디로 명당입니다. 그 명당 중에 명당인 마을 한가운데를 차지했던 이가 일본인 농장주 구마모토 리에이였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집터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화오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 않고 이 동네 분들은 숙구지다. 그래서 이 숙구지라는 거는 사실은 그 개가 자고 있는 형상, 이게 개 주둥아리예요. 개가 배가 불러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 형태가 그 굉장히 명당이다, 숙구지는 명당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개의 입, 그 주둥아리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그 구마모토 농장이 있는 곳이고, 예전부터 여기가 명당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이 마을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지금은 죽었어요. 마을 동제를 지냈던 굉장히 신성한 곳이었다는 거죠. 마을에 당산나무가 있던 신성한 공간을 점령해 자신의 집터를 닦았던 구마모토 리에이.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의 정신까지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던 야욕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당시 격리과장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에는 농장을 책임졌던 간부급 직원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마을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농장주인 구마모토의 사택이 있었고 그 집을 중심으로 조금 전 사진 속에 나왔던 과장급 사택처럼 지위와 신분에 따른 가옥들이 들어섰던 건데요.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이 일본식 주택은 농장주였던 구마모토의 것보다는 낮게 위치해 있고 그 규모 또한 작지요. 논밭 사이로 자리한 이 마을 일대가 100년 전 일본인 농장주 구마모토 리에이의 왕국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마모토가 호남 최대의 대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에 와가지고 주로 이제 일본에서 훈련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데려와서 경영을 잘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기네들의 농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농업 경영.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과학 경영이죠. 특히 이제 네덜란드가 모델이었습니다. 웅보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험 재배를 시킨다든가 소작농들에게 그런 비료를 또 비싸게 팔죠. 거기에 대한 생산물에 대한 소작료도 또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한 수입은 일본인 지주들에게 이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중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동진강 유역의 화호농장도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구마모토를 비롯한 일본인 지주들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섬진강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1927년 임실 옥정호를 만들고 그 물을 동진강 유역의 김제와 정읍, 부안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를 위해 꾸려진 것이 바로 동진수리조합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수리조합이 만들어진 이후 최대 2배까지도 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출은 늘었지만 정작 소작농들의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수리조합비 명목으로 소작료를 더 걷어갔기 때문이지요. 일제강점기 소작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수확량을 절반으로 나누는 타조법과 소작료를 미리 정하는 정조법, 그리고 수확량을 추정해 일정 비율로 결정하는 집조법이 있었는데요. 구마모토 농장은 높은 소작료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늘어가는 소작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농민들의 애절한 절규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1937년에는 화호농장 1200여 명의 소작농들이 보율로 책정된 소작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소작쟁이 소식이 비중 있게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마모토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농민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갔습니다. 여기 마을 어르신들의 구슬구를 보면 거의 반 이상의 그 생산물을 소작료로 걷어갔기 때문에 소작민들의 불만이 항상 누적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게 폭발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서수 노동쟁이처럼 그런 게 있었고 실제 서수만큼 하호쟁이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걸 의식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하호농장의 메인 출입구, 이 대문 주변으로 바로 옆에가 헌병대 주재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재소의 운영 자금은 농장주 구마모토가 직접 예산을 대서 이 하호 농장을 보호할 수 있게끔 했고, 서슬퍼런 일제의 칼날 앞에서 소작농들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구마모토가 창고로 만들어 놓은 이 건물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화호농장의 소작농들이 일궈낸 땀방울들이 이 커다란 창고를 가득 채웠을 텐데요. 일제강점기 전주 동산 농장에서 소작료를 받는 사진을 통해 당시 화오리 창고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커다란 창고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이영춘 박사 유족이 가지고 있는 자료 사진자를 보면 이 하오 농장의 창고 사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았을 때 이 하오 창고가 이 정자 쪽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 정자에서부터 병렬적으로 6동이 있었던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창고들이 이제 이축이 되면서 그 중에 한 동이 지금 하오 여중, 당시의 하오 여중 강당으로 쓰였던 사진입니다. 구마모토 농장의 쌀창고는 최근 공사를 통해 근대 역사의 땅 화오리를 보여주는 역사관으로 거듭났는데요. 그 이전에는 근대 의료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지요. 구마모토가 떠난 뒤 이 건물에 화호중앙병원이 들어서 호남 최고의 병원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얘가 소장료가 비싸 조금 딴 데보다 그래도 이 병원이 있어갖고 가족 아픈 사람들 무료로 그게 인기가 있어. 그때는 부암표 코시가 없어. 여가 7가지가 있지 않아 전부 의사가 없죠. 내과 뭐 코시일까 산부인과 뭘까. 부암표 없었어 그때는. 이건방 여가 일정 때는 아주 여기 하울이 살려면 저 사람들 의시돼요. 화호의 자예진료소는 1939년도에 세워져 소작인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세브란스 의전 출신으로 구마모토 농장에 딸린 자예진료소 소장으로 부임했던 쌍천 이영춘 박사였습니다. 본원이 있었던 옥구군 개정면에서 정읍 화오를 오가며 아픈 이들을 돌봤던 그의 일화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대하에서 여기까지 이영춘 박사가 이렇게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끌고. 그러니까 24시간 거의 그렇게 진료를 해줬던 모습에 대한 기억을 어릴 때 나는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구마모토가 이영춘 박사를 고용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경영에서 성공한 거고, 그다음에 이영춘 박사는 당시에 한국 농촌의 야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한국 농촌의 현실에 대한 피 끓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독립운동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 야학이나 그런 의료자원봉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이영춘 박사의 기록에도 뭐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쓴 회고록에는 당시 농민들을 향한 따스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농자가 천하지 대본이면 농민은 민족의 원천이니 농민의 심신이 건전할 때 희망과 광명의 날이 있을 것을 상상하게 됐다. 스바이처 박사는 알아도 이영춘 박사님은 모르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훨씬 더 정말 우리 그 농민들을 위해서 자기 헌신, 자해 그 진료소의 그 완벽한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생긴 곳인데, 이것이 이제 요만큼이 또 토막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허물어졌고, 제가 찍은 때보다도 지금은 더 허물어져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일제강점기 질병으로 고통받던 농민들의 안식처였을 이곳은 세월의 무게 앞에 점점 본 모습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의료의 산실로 평가받는 자예진료소. 이영춘 박사와 그의 대학 후배였던 김성환 박사는 광복 이후 자예진료소의 후신으로
화호 중앙병원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구마모토 농장 창고를 개조해 1947년 문을 열 당시 5개과에 입원 환자 4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 화호 일대 주민들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은 후에는 화호 여자고등학교로 쓰임새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일제 침탈은 농촌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1910년대 정읍군 용북면에 속했던 작은 마을은 신태인이라는 이름의 도시로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식량 수탈을 목적으로 했던 철도가 있었습니다. 1914년 신태인역이 문을 열면서 사람과 물류의 왕래가 활발해지고 이내 지역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게 됩니다. 화오리가 속해 있던 용북면은 1933년 신태인면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후 7년 뒤엔 신태인읍으로 격상이 되지요. 사진으로 남겨진 신태인의 모습 그 이면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인 농장들이 들어와가지고 수리시설을 먼저 정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종자 개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료를 좀 줘서 소출을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거. 발동기를 들여서 이제 도정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일본으로 이제 수출하게 되는, 그러니까 농촌 수탈을 우리가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농촌의 현장을 화오리에서 가서 보고 이런 도종 공장도 왜 들어왔었지, 여기에 수리시설이 어떻게 됐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된 농촌 수탈의 현장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화오리 일대를 찬찬히 살펴보면 일본인 농장주 구마모토 리에이의 야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본래 구마모토 창고의 포치 기둥으로 쓰였던 돌기둥은 땅속의 일부분이 파묻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마모토가 이곳에 들릴 때마다 머물렀다는 이 일본식 가옥 역시 공들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구마모토가 이 하오 농장을 조성을 하면서 사실 대규모 투자를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경우도 삼나무나 이런 그 일본식 건축물에서 많이 쓰는 거 사용하는데 실제 여기 주변에는 그런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백두산 쪽이나 북한 쪽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수입이 와서 이 건물들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 석재들을 보시면 그 흙을 그냥 삭토해서 바로 그냥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기 직선거리로 1, 2km 떨어진 백산에서 채석을 해와서 굳이 여기 석축을 하면서까지 건물을 지었던 거는 구마모토가 여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자손 대대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 수탈의 현장이었던 정읍 화오리 일대에는 100년 전 아픈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도 제각각일 겁니다. 구마모토 농장의 창고를 개조해 만든 정읍 근대역사관. 이곳에서 화오리에 남겨진 과제를 생각해 봅니다. 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구마모토 리에이 농장장이 거주했던 그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는 1933년도부터 운영되었던 자해진료소, 여기가 자해진료소 같으네요. 자해진료소하고 현재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7개에서 8개 되는
문화재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있는 것은 이 지역 주민과 시와 또 많은 연구진들이 함께해서 문화재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재 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개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형상으로 예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으로 불려온 숙구지 마을. 그런 이유로 이 땅은 구마모토 리에이를 비롯한 일본인들의 탐욕의 무대가 되고 말았지요. 그 감추고 싶은 아픈 과거는 이제 농촌 수탈의 상흔을 보여주는 교훈의 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의 아픔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이곳 화우리에는 일본인 농장을 비롯해 꽤 많은 적산가옥이 남아있어 다크 투어리즘의 새로운 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낯선 지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당인 쑥구디라고도 불렸던 정읍 화우리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다크 투어리즘의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그 일본이 우리만 식민지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화했던 동남아시아라든가 그다음에 또 유럽의 식민지들이 이제 식민지 경험을 가졌던 나라들과 연대를 해서 우리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을 서로 소통하게 해서 그러니까 평화의 장 내지는 식민지 경험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